예, 후보자님,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차분하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출범한 이후에 그 11분기 33개월 연속 내수 경기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 IMF 때도 5분기를 넘긴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외환 그 위기 상황, 국제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5분기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하는데 11분기 이상 이런 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가운데서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그 어떤 폐업자 수가 2023년에 약 98만 명, 그리고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혹시 뭐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정치적 비판이 가능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뭐가 제일 아쉽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특히나 70년대 산업화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어느 정부도 일정하게 그 시기에 맞는 일종의 산업 정책을 썼는데, 윤석열 정부는 참 이해하기 어렵게 어떤 사실상의 산업 정책에 대한 집중점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게는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한국 경제의 변곡점에 있었는데 그 타이밍 몇 년을 놓친 것이 굉장히 속쓰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전체적인 경기가 하강으로 가서 일정하게 살리는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 긴축만축한 것이 오히려 경기의 일정한 조정 기능을 갖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등등이 겹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까지 포함해서 아주 최악의 선진국에 막 안착해야 되는 시점에서의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상황을 제2의 IMF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걱정하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증시 분위기가 좋아진다.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칫 그로 인한 착시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까 걱정이 있습니다. 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IMF 때에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경제는 상승했던 시기에 비해서 지금 경제 자체가 하강하고 침체하는 시기에 있고, 특히나 경쟁 국가, 특히 과거에 우리가 중국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중국이 거의 다 우리를 제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모든 것이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냉정하게 위기론을 정리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제가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부가 냉정하게 현재의 국가 위기를 살피고 규정해야 한다. 사실 최근에 뭐 부동산 이런 부분도 얘기되고 있지만은 그것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갈팡질팡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현상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원인과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경기를 좀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추경을 뭐 30조 가까이 추경을 좀 편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신뢰가 있고, 또 그 지금 중동
전쟁 문제라든가 또 미국과의 그 어떤 관세 그 뭐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뭔가 새 정부가 잘 위기를 잘 극복해주고 잘 대처리라는 이런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가도 오르는 것이 아닐까 그 싶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큰 다행입니다. 그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었고 오늘 보니까 3,100에 육박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그 신뢰나 기대에 어떤 기반한 이런 어떤 경기 호조가 조금 계속 안정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것을 위해서 뭐 코스피 5천까지 뭐 바로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안정적인 성장이나 어떤 그 신뢰 유지 이걸 위해서 좀 혹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 우선 예. 대통령 신임 대통령 효과 내지는 정권 교체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안심 효과가 생겨서 사실 코스피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다른 면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것 또는 그 이전에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만으로도 그 시기 이후에 이미 그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이 날아다니지 않아서 상당히 어떤 남북 관계의 긴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주름과 압박을 주는 요인들을 최대한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성장률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AI 등을 포함한 혁신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중기적으로 뭔가 좀 각종의 조금 중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각종 뉴딜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현재 우선은 워낙 민생고가 가파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부채 등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서도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역화폐, 지역산업상품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현재 꽉 막혀있는 소비경색을 푸는 쪽으로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 중기, 장기 정책들을 적절하게 믹스를 잘해서 펼쳐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이 점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하고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주신 취지가 한 2년 정도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오는 책들이나 뭐 연구소 발표를 보면은 지구의 사실은 그 어떤 지속 가능한 적정 인구 이게 20억 수준이라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배나 많은 상황에서 인구가 줄면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일 수 있는데 왜 출산율 문제를 걱정하는 것일까? 결국은 출산율 문제의 근본은 인구의 절대적 감소보다도 그 부양비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들이 노인들을 그 부양해야 하는 그 비율 이게 너무 악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해서 이 문제를 걱정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그러니까 청년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이 어떤 저출산 이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는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것인데 그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라라는 책을 쓰셨습니까? 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님 네. 책을 보면 최근에 봤습니다. 그 저도. 어떤 청년이 없는 나라 이 책을 이제 새로 쓰셨던데 그 이 부양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청년들에게는 물론이고 그 어떤 초로의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노년들에게도 제2의 직업을 갖게 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생 그 이모작 시대, 국가 경제 이모작 시대를 만들어서 이런 부양비의 문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이런 그 말씀을 제안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다 돼가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다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